2024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학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김응조 교수,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서정우 PD님, 그리고 플로와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현주 신한대 교수의 상상력을 적용한 인공지능 인격에 관한 논의를 발표해 주실 우리 전현주 교수님, 그리고 배재대학교 신영진 교수님은 인공지능 연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문주 가톨릭 관광대 교수님은 포스트 휴먼 시대에 도덕적 향상이 갖는 함의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문주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는 이재화 가운데 교수님, 그 다음에 이영일 한세대 교수님, 그 다음에 김미숙 광운대 교수님 등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로에 계시는 그 이금숙 교수님과 성상덕 장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회 주제는 현대사회 병리 진단과 미래사회 성찰이라고 하였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는 45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K컬처의 국민들이 12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체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유례가 없는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압축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내재되어 있던 한국사회 병리 현상이 폭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제시대 때 사춘기로서 학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해방이 되고 한국 동란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베이비 부모 시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군부 독재를 공부를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춘기를 공부를 배웠던 시대, 그리고 87년 6.2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격동하던 그때에 있었던 그 1987년 6.29 이전의 세대와 1987년 6.29를 거치고 나서 한국 사회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자아실현을 발휘하면서 선진민주주의가 되는 사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987년 이전의 세대는 이 가부장적이고 군부독재적이고 그리고 출산 억제가 애국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공부를 하고 가치관이 형성된 세대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갖고 있는 이 세대가 충돌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윤석열 이제 대통령 말을 안 쓰더라고요. 윤석열 씨는 이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주변에 그동안 쭉 해왔고 그러면서 구술을 했습니다. 이 사법고시를 통과하려고 구술을 하는 동안 이분한테는 1987년 이전에 그 한국의 가부장적이고 관료지고 이게 아주 뼛속까지 박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집권을 하면서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 3만 3천 부를 넘고 창의적이고 K컬처로 세계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이건가의 이 현상을 봤을 때 거기는 엄청난 갈등, 가치관의 갈등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 외에도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주 각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세계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 압축 성장 속에서도 조화로운 화합을 이루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사회입니다. 이러한 이 한국 병리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AI 시대가 되면서 그 사회 병리 현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학적으로 이것을 연관했을 때 AI와 인간의 범죄하고는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이 발표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 문제가 갖고 있는 병리 현상을 충분히 극복하면서 AI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님과 토론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플로어에 같이 계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서 학회 발표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개인당 한 1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하게 되면 우리가 3시 30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전현주 교수님 먼저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웃을 시켜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한대학교 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인문학적 상상력을 적용한 인공지능 인격권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학회에 오늘 처음 뵙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이런 발표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좀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학문적인 출발점이 그 교수님들과는 좀 다른 번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학은 그 인공지능 그런 머신 트랜슬레이션 관련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기술의 발전하고 굉장히 접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 연구의 방향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라는 수식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지금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짧아져서 조금 스키핑을 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적인 상상력하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의 현상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 사실은 좀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지위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철학적인 좀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격권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 관계 사이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러 학문 분야를 두루 포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융합적인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중요한 성원에 들어온 것은 분명하지만은 인간 중심의 어떤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인간의 상상력이 대단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말을 하루에도 지금 수십 번씩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은 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제가 7월 달에 그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2019년 인공지능 시장이 200배 확대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연결 시대라는 말을 이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2018년과 2019년 1년 사이에 그 텀이 있는데, 뭐 인공지능 스피커 판매 대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그런 기기에
개수, 그리고 인공지능 오픈 AP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관련되는 전문 기업의 숫자, 그리고 스마트 공장, 뭐 로봇 생산액 등등 해서 인터넷 가입자 수 뭐 등등, 그죠? 이것이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은 올해 5월달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그 사이에 한 5년 동안에 굉장히 좀 더 그 전에 비해서는 성숙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거, 그리고 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을 확보하자. 그다음 최근에 딥페이크 문제 그죠, 심각했죠. 딥페이크와 관련된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AI 개발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제도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재난, 그리고 사이버 위협, 범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죠, 클라우드 상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그죠, 사이버 상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장받을까? 이런 8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이 12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보면은 디지털 자산 뭐 관련되는 그죠, 그런 규범을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규범도 정립해야 된다. 등등에 관한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격권에 관한 논의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분야에 국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KCI에 제가 들어가서 인공지능 인격권이라는 키워드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에 잠깐 인격권에 관한 논의가 좀 있다가 2015년부터 쭉 태동하기 시작을 해서 2020년 이때 되면은 그죠, 굉장히 많은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죠, 논문이 발표가 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인용되는 횟수도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많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인용 지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논문 발표 숫자도 조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이 그 다음 관심 분야입니다. 자, 인공지능 법 인격 관련해서 논문 그죠, 상세 정보 열람수 탑 20를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법 인격, 전자 인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Electronic Person, 이 개념에 대한 거, 그리고 로봇의 텍스, 세금을 도입하자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로봇의 텍스와 관련되는 두 편의 논문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열람수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그 정보에서 하위 이제 16위부터 20위까지도 보면은 여기 그죠? 우리 이 시대에 그죠?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현안 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지위, 그리고 책임에 관한 것, 그리고 법인격 주체성에 관한 것, 그리고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뭐 AI 로봇의 형사법적 지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한 열람수를 봤을 때 학문적으로도 상당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펴본 관련되는 논문들에서 인격권에 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가 했더니, 법적인 인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lectronic personality, 그죠? electronic person,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EU의 의회에서 2017년에 이런 개념이 제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법 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법들은 다 아날로그 시대에 그죠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권리와 의무. 왜냐하면 로봇에게 그죠 인공지능에게 법 인격을 부여하더라도 인간하고 동등한 권리를 줄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재산권과 창작물의 권리, 이런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법 인격과 관련해서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인공지능, weak AI,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약인공지능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상당히 성능은 탁월하지만은 그 혼자서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은 인간하고 동등한 수준의 지능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각 능력과 의식을 구현하려는 시도인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Strong AI 다음에 AGI라고 했거든요. 그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상당한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초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 스스로 목표 정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강인공지능부터는 이제 인간이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약인공지능이지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시기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합의된 건 없죠. 합의될 수는 없죠, 아직은. 그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인격권을 부여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AI에게 인간하고 유사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자연인인 사람, 그리고 법인만이 이제 법 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도 이제 이런 것을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법 인격을 그래서 법적인 주체성, 책임의 귀속 문제, 소송 능력이 있느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법 인격을 AI에게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인공지능이 법적인 주체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 그죠? AI가 수입을 창출하거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소송 능력을 또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또 지적인 재산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저 캔바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거 했는데, 그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그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책임 능력, AI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인격권을 좀 협의의 개념으로 하면은 AI의 초상권, 명예권, 이런 인격적인 권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인공지능의 그 인격권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체로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지금 중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 소재, 그리고 AI가 생성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AI의 법적인 지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죠? EU에서 AI에게 전자 인격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사항, AI가 자율성을 갖고 있을 때 인간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헌법적인 기초.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인 기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는 AI 시대에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입니다. 인공지능 법 인격과 관련되는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EU의 전자인, 그죠?
일렉트로닉 펄슨 개념이 2017년에 이제 그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학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BINA 48 사건이라고 명명되는데 요 BINA 48은 AI 컴퓨터의 그 이제 그 이름이에요. AI 컴퓨터가 전기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가상의 모의 재판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심원들은 AI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판사는 당사자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상법에서 선박의 법 인격을 인정하는 사례로 AI 법 인격 논의에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웬가누이 리버 그 사건 사례인데요. 강 그리고 그 생태계의 법 인격을 부여한 특별법을 뉴질랜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인간 그죠? 그 실체에 대해서 법 인격을 부여한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다고 참고할 만한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AI의 법 인격을 부여하는 문제가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법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AI에게 인간의 권리를 부여해도 될까요? 그 얘기는 이제 AI가 그죠 독립적인 개체로서 이제 그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AI의 인격이 보편적으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그 소피아라는 그 로봇 있죠, 그죠? 소피아의 경우처럼 AI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소피아라는 이름의 그 로봇이 시민권을 이제 그 부여를 받았었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로봇도 사람 대접을 받는데 왜 사우디의 여성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뭐 좀 그죠 의견을 표출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소피아입니다. 네, 한복 입으니까 예쁘죠? 네. 우리가 지금 그죠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그죠 산업용 로봇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서비스 로봇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집에 그죠 그 로봇 청소기 있죠. 그리고 우리 식당 가면은 또 서빙해주는 로봇 등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러한 AI 로봇이 사고를 내면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EU에서 로봇 인격권 관련한 논쟁이 격화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요게 이제 2018년 제가 그 사례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에 그 과기부랑 그다음 국무조정실에서 AI 제도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일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해서 인공지능 법 그리고 제도의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데 기본 방향은 이제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 되고요. 추진 과제도 인공지능 공통 기반 그다음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와 관련해서 AI가 유발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관련해서 올해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그죠 소식인데 문체부에서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그 퍼블리시티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이제 뭐 목소리라든지 얼굴 등 이렇게 얼굴의 특성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권리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인격권보다는 재산권에 가까운데 음악이라든지 영상 등 인공지능 컨텐츠가 증가하면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버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등에서 유명인의 목소리 데이터 학습해서 그대로 뭐 써서 그죠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그죠 그리고 딥페이크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국가들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19개 주에서 이미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이랑 일본은 아직 명문화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인정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추세이고요. 캐나다는 주법으로 그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만약에 법적인 주체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이거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AI의 직접 책임을 이제 물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그 일렉트로닉 퍼스널리티, 펄슨의 개념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보험, 그다음 보상 체계도 지금의 그런 약관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책임의 귀속 문제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는데 휴먼하고 그죠, 휴먼 드라이브랑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같이 이제 그 운행을 하니까 운행의 지배 개념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조사와의 책임 분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사법 원칙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전반에 대한 책임 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대처 방식은 이제 사고 조사 분석할 때 이제 여기 AI가 얼마만큼 의사 결정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책임 소재도 그죠, AI의 판단 오류인지 그죠, 알고리즘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외부 요인인지, 그다음 법적인 절차도 AI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또 전자 법정을 통해서 또 다툼이 있으면은 그죠, 그걸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보상 및 배상도 달라져야 되겠고요. 사고 예방 그리고 개선 문제도 휴먼이 100% 그죠, 운전을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미 1950년부터 80년대까지 있었지만은 이때는 아직 뭐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학술적으로만 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딥러닝 뭐 그리고 이제 이때 벌써 생성형 AI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가 2015년에 이제 그 오픈 AI, 우리가 챗GPT 했는데 그 지금 사용하는 버전 나오기 전 초기 버전 GPT-2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환기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지금 현재 그죠, 이런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이라든지 문학 작품, 음악 등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AI 저작권에 대한 법적 규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제 좀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 미국의 저작권청에서는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면서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법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챗GPT를 논문의 저자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해외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은 거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많은 빅데이터에는 또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활용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별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한 개인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 영상 등이 이제 거기 정의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정보의 주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온앤 오프라인에서 이중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안전성 강화와 관련되는 그러한 지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적인 상상력은 여기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죠? 모든 것들이 어떤 사례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학 기술과의 또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래 사회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AI하고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고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문화적인 가치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그 영화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법 인격과 관련되는 사례는 아이로봇 2004년에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로봇이 그죠 지각력 획득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었고요. 2015년에 엑스마키나는 AI 로봇 이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종하고 자유를 얻는 과정이고, 그다음 블레이드 러너는 1990년대에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그 AI 안드로이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챗GPT 4.0이 이제 그 발표되면서 올해 5월에 발표됐죠. 그때 이제 이 허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그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AI하고 인간의 로맨스를 통해서 AI의 감정과 권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랬고, 챗GPT 4.0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전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 AI 할 9천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이미 다룬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터미네이터도 이제 같은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화보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사람이 되고 싶었던 로봇이라는 제하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영화 그 바이센테니얼 맨 등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로봇들의 이야기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챗GPT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인공지능과 인격권을 주제로 한 새로운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을까 했더니 뭐 법정 드라마, 윤리적인 딜레마, 인간과 AI의 관계, 사회적인 갈등, 그다음에 의식의 본질, 뭐 기술적인 도전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상당히 재밌는 그 내용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거를 그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서 펄서나, 그죠? 페르소나라 그러죠? AI, 비욘드 휴머니티, 공존의 여정이라는 그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요거는 좀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초대받은 이 학회가 그 범죄 정보 관련되는 학회라서 제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AI를 이용한 범죄 예측 그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 활용하는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리카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요. 112 신고 그리고 범죄 통계 이런 치안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을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전달해서 선제적인 순찰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GIST에서 도시 시각 영상 정보 분석 모델 있고요. 그리고 애트리에서 CCTV 활용한 AI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트리의 AI 엑스포에서 공개된 건데, 범죄 예방 인공지능이 나왔다 해서 여기 이 지금 인물의 얼굴에서 그죠? 지금 그 정보를 그죠? 지금 뭐 신원, 마스크 착용 여부, 발열, 성별, 나이, 감정, 안경, 시선 방향, 뭐 헤어, 수염, 뭐 액세서리, 국적, 피부색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니까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데, 여기서 정말 개인 정보가 너무 그죠? 무차별적으로 다 그 공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좀 불안감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인공지능 분석 통한 그죠?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결과인데, 요게 지금 2021년 자료예요. 근데 이때 그죠? 보면 색깔이 짙은 곳이 이제 범죄 위험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높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과학적으로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그 행정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죠? 그 어떤 인권 침해 가능성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AI 기반 감시 기술, 프라이버시, 그죠? 그런 것들 보호하는데 두 개의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그런 편향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회적인 책임은 또 어떻게 지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과 인격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제가 이제 뭐 결론을 내리진 않았고요. 그냥 오픈으로 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고. 연합 좀 맞아. 교수님 키가 작아서 눈만 보이는데요.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만 보여요. 마이크 잡고. 네. 이거요? 수가 없나? 괜찮습니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 키보드로 하면 돼. 네, 이게 안 되는군요.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네. 네, 15분 준수해 주세요. 네, 더 체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5분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발표하다 보면 몰입돼가고 네, 시간을 몰라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5분 네. 딱 손. 네, 그래서 얘기 네, 네. 네, 인공지능 연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인데요.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구조적인 체계성이나 적합성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중견 연구재단의 중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난 한국정책학회의 추계학술대에 발표한 내용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처음 다뤄졌다고 했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스가 소설에서 다루면서 4차 원에서의 가상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요번까지 계류 중이었었는데요. 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가상융합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상융합 산업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융합 산업 융합 세계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사회 공간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법률상으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활용되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공청회 또는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이 개최되고, 그 밖에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식, 졸업식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에 메타버스가 핵심적인 기술로 다루어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 24년도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은 사그러지면서요, 우리가 좀 메타버스보다는 대면 체제로 다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앞서서 전현주 교수님께서 AI와 관련돼서 발표하셨지만요, AI에 대한 학습형 기술의 학습형 AI, 또 생성형 AI, 또 뭐 아바타나 또 이미지형을 구현을 함으로 인해서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AI와 연계되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들이 발생해서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가 이러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메타버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상융합 산업법 진흥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다양한 법률들이 규정이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AI나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
과정을 함께 연계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기 연구할 때는 AI에 대한 서비스 과정,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 과정,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서비스 과정을 3개를 매칭을 해봤는데요. 메타버스 과정에서 AI가 연계돼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AI에 대한 처리 과정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구에서 그 데이터를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AI가 연계되어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일단은 구축 과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또 구축 과정에 대해서는 기획 설계 단계, 그리고 수집, 그리고 데이터 처리 단계, 위탁이나 파기 단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전환,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그리고 관련해서 파기하는 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로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보다는 메타버스에서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연구들, 침해 위협에 대해서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메타버스를 연계해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과정으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룬 것은 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본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에 연구되어졌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고요. 또 각 정부 부처에서 만들고 있는 지침이나 고시, 그리고 관련해서 국제표준에서 만들고 있는 평가 체계, 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ISMS-P나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제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도 구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구현됐을 때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논의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연구들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잘 요소들이 구성하는 데에는 크게 많은 요소들이 좀 중복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가 구조적 체계성과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체계성과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개념은 구조라는 개념,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단계별로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이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요소가 정말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연구 과정을 진행을 하려다가 보니까 구조적인 체계성 그리고 적합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보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구조적 체계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많은 연구에서 다뤄졌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구조적인 체계성이라는 용어를 다루고 있고요. 또 적합성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체계성, 명료성, 상호관계성에 대해서 요인간 분석을 하는 연구가 있거나 아니면 구조적 체계성이라고 해서 전시체제의 전체에 대한 구성이라는 요소로 그 구조의 체계성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구조적 체계성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각 요소가 동일한 수준에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정의를 해보았고요. 이 적합성이라는 개념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표준화 업무 규정에 의해서 적합성 검토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적절하게 그 기준이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내용이어서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 체계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요소들은 앞서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대한
구조와 방법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논의되었던 기존의 연구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연관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 그리고 이용 제공할 때의 동의나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파기할 때의 목적이 다했을 때에 대한 파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하는 기준들이 메타버스에서도 적절히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구조적인 과정에 있어서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EU의 GDPR을 적용해서 사전 예방적인 기준에서의 정보 보호가 우선으로 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수집 단계에 있어서는 직접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데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수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데이터 처리 단계에 있어서는 AI와 연계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경우에 가명 처리나 비식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위탁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전 조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파기 단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수집, 이용 목적에 닿으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오타났는데요. 파기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과정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 전환이나 처리 시에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인정보라는 범위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나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제공 단계에 있어서는요, 메타버스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여나 또 보호에 대해서 침해 요인이 있는지 프로파일링 등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 권한에 대한 메커니즘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기 단계에 있어서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파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파기 준수 사항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준수한 사항들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한번 피드백을 해봤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본 메타버스의 AI에 연계되어지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가 그래도 적절하게 도출되었다라는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처리 과정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지표만 봤고요. 종합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운영 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별도로 점검 체계 항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또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표에 대한 항목수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항목수가 좀 적절히 매칭이 됐으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좀 더 개선해서 향후에 연구 발표를 하고 또 게재할 때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앞으로 제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되는 부분들을요, 더 연구해서 향후에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의 트렌드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과 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가려지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김은주입니다. 제가 이 벌스보다 복사를 많이 안 해와서 부족한 거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까 그 회장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계엄 선포 이후로 열흘 동안 뉴스밖에 본 게 없어서 사실 제가 많이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 최근 한 2주의 시간을 빼봤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본 것도 처음이고 유튜브를 보느라고 잠도 못 잘 지경이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속보를 보면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라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 5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원고인데요. 이게 완성이 된다면 30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제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까 우리 처음에 발표하신 교수님도 번역학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현재는 교양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인문학을 전파하는 일을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전파하는 걸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좋은 기회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놈의 계엄령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됐는데 자 어쨌든 제가 좀 빠르게 읽는 걸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짧기 때문에 충분히 15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글의 제목은 포스트휴먼 시대 도덕적 현상이 갖는 함이 영화 가타카 분석입니다. 영화는 1997년 영화지만 제가 외국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제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한 축으로 가기가 힘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출발을 주고 싶으시죠? 저를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불완전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추가적인 부담을 원치 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유전학자의 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사랑으로 출산을 했지만 사랑으로 출산한 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유전학자한테 찾아가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그때 유전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공상과학 장르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다. 인간 신체의 완벽함에 대한 실험, 인간 본성에 관한 수백 년 된 믿음의 붕괴로 인한 도덕적 패닉, 유전적 그리고 신경계적 자본의 척치적이며 이윤추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미래를 공상과학 장르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정상, 생물 다양성, 장애 사이의 물리적 경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다. 영화 가타카는 과학 개념을 매개로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품의 공동 프로듀서인 스테이시 셔는 이 가타카를 공상과학 스릴러라고 장르한다. 작품의 주인공 빈센트 프리먼이 다니는 가타카라는 항공 우주회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주인공의 정체성을 압박해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본 작품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인 앤드류 니콜은 가타카를 생명윤리 텍스트로 본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강화되지 않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적 차별 문제, 둘째로 유전적 예측이 갖는 문화적 함의의 측면, 마지막으로 인간을 바람직하지 않은 형질 및 불안정성의 제거 문제 차원에서이다.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발견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과학적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유전적 결정론과 우생학은 독특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타카는 우생학과 관련된 생명 윤리를 다루는데 이것을 유전적 결정론을 사회에서 수용한 것으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가타카는 유전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묘사하는 유전과학자들이 구축한 블랙박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것을 유전자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기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유전자에 불과하다고 믿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경고하는 의미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유전적 결정론은 탄생과 동시에 인간의 일생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발바닥에서 채취한 피 한 방울로 그의 신경계 질병, 우울증, 집중력 장애, 심장질환, 조기 사망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예측되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떤 유전적 텍스트로도 심장 박동수를 이야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에서 이렇게 자세한 유전적 예측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러한 예측대로 될 것이라는 가정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유전적 예측력을 아주 강력한 것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 인간의 삶에 제어를 거는 사회적 제동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시간적 배경관에 갖다가는 다음에 두 가지 인용문으로 시작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는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대자연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만 대자연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미국의 생명윤리학자 윌라드 게일린의 이야기이다. 두 가지 인용문의 내용이 서로 병치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 작품이 자연 혹은 신의 섭리와 질서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필연적 가능성, 그리고 개입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주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첫 번째로 인간 향상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여 살펴본 후에 이런 시대의 인간의 몸이 갖는 의미를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자, 이 부분은 원고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완성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가타카를 분석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인간 형상의 필요성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아 SF 장르를 가지는 미래에 대한 식견과 그 경고가 주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그 원고의 내용은 주로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 영화 속에서 유전적으로 강화되지 않은 자들은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앙적 출생자, 결혼자, 신의 아이로 불리며 공식적 명칭은 유효하지 못한 자, 무효자 혹은 적절하지 못한 자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조작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유효자, 그러니까 적절한 자라고 번역될 수 있고요.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무효자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무효자를 빌린 사다리, 위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 속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의 전체가 아니면 부분으로 분해되는 존재이고 그 부분을 기계가 읽어냅니다. 이런 점은 작품 속에서 사람들의 정체성 판독 방법을 보면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타카 세계의 사람들은 혈액, 머리카락, 소변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읽어내고 영화 속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유전적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한 차별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주인공 빈센트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차별은 현대의 인종차별주의나 계급주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무효자, 적절하지 못한 자 빈센트는 하층 계급에 자연스럽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영화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전 세계에서 시험을 1등하더라도 DNA 검사 없이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품의 제목 가타카가 DNA 연계설열 GATC의 복합어임을 의미하는 것을 볼 때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관점은 바로 과학으로 조작되는 인간의 정체성 형태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타카의 세계에는 DNA 브로커가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전자 성질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바로 빌린 사다리, 위장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태어난 작품의 주인공 빈센트는 신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러나 무효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혈액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는 절대로 그의 꿈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회사의 그 면접관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소변 그릇을 주는 겁니다. 소변 그릇을 줘서 이게 만약에 통과하면 이게 면접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 소변 그릇을 보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꿈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그가 우주항공회사 갔다가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회사의 청소부가 되는 길뿐입니다. 따라서 그는 청소부로 일하다가 결국 DNA 브로커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유전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가타카라는 우주항공회사에서 정식으로 우주 비행을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 결정론으로 강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유전적 결정론이 세상의 참의 상태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유전적 조작은 강화된 인간의 행동 및 임무 수행 능력이 실제적으로 좋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전적 결정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강화된 인간이 강화되지 않는 인간보다 수행 능력이 뛰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빈센트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무효자로서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학교도 놀이터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둘째 자식은 유전자 조작의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유전학자가 동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적으로 1000번의 임신에도 얻을 수 없는 유전자를 가진 유효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빈센트와 안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겁쟁이 게임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바닥과 수영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제 빈센트가 동생 안톤보다 수영을 못합니다. 하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체력적으로 본인이 동생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에 빈센트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빈센트는 동생을 수영해서 이겼을 때 바로 프리맨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빈센트 성이 프리맨이에요. 프리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빈센트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연인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 달러를 뛰어넘고요. 시간 때문에. 자, 회사에서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과 함께 데이트로 어떤 피아노 연주회를 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가는데 연주자는 손가락이 12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주자와 연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빈센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가락이 12개이던 아니던 간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연주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다 방식 때문에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하지만 연인인 아이리는 그 연주곡 자체가 12손가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굉장히 다른 차이가 나오냐면 빈센트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지금의 설사 그 가타카 세계에서는 이게 불법일지라도 노력을 해서 그 세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인 같은 경우에는 가타카 세계의 교리인 생물학적 결정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세계에서는 연주를 노력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장비를 타고 태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안 되는데, 가타카에서 유전적 완벽주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인공 빈센트가 이제 어떤 유전적 성질을 빌려와서 빈센트가 빌린 사다리가 된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 제롬 모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전적 우성 인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지만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우성 인자를 이 빈센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지금 이 포스터를 보시면 저 포스터 중간에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DNA, 그쵸? DNA 모양인데,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빈센트는 이 제롬 모로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오줌도 차고 다니고 피도 여기에 묻히고 다녀요. 그래서 회사에서 출퇴근할 때는 우리가 왜 그런 무슨 방검사 같은 거 할 때는 딱 하고 출퇴근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피를 읽어서 이게 유전적으로 우성인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고 아닌 사람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사는데 그 집에 1층, 2층에서 사는데 그 집에 있는 층계 모양이 이 DNA 분자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층에서 그 유전적으로 우성인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은 1층에서 하반신 불수로 어깨를 굽은 채로 있고 2층에서 빈센트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굉장히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가진 신체적 장애가 이 신체적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전적 우월성이 사실 장애라는 겁니다. 유전적 우월성이 장애가 돼서 그래서 그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전적 우월성을 가진 그 유진에 대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그 극복할 수 없는 기대가 그를 불구로 만들었고 수영 대회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불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끝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고 계신 분은 5페이지 끝인데요. 작품의 마지막에 빈센트가 트리톤 탐색 우주선에 탑승하는 동시에 유진은 2등 수영 메달을 목에 걸고 빈센트가 자신의 몸에 나온 입자지를 태우고 소각로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인이 빌린 사다리가 돼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빈센트는 가타카라는 회사에
출퇴근을 할 때 항상 소관로에 들어가서 온몸을 빡빡빡빡 문질러요. 온몸을 빡빡빡빡 문질러서 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만 만져도 여기 제 DNA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어서 이 입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소관로에 들어서 온몸을 빡빡빡 문지르고 이제 그 불구자지만 우성의 DNA를 가진 사람의 소변을 여기에 차고 피를 차고 출근을 하는 건데 이제 작품의 마지막에 빈센트는 자신의 꿈을 실현을 합니다. 꿈을 실현을 해서 우주 비행사가 되는데 이제 작품의 마지막에 그 우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제 빈센트가 온몸을 빡빡빡빡 문질러던 소각로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이 작품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차원으로도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일단 일본어로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글을 완성하도록 하고요.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한번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했던 가부장끼의 관료주의 세대가 있었고 지금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아실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 사회는 인간과 AI 인간과의 신분적 갈등이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오늘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이 발표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 특히 이 열정적이고 포괄적인 이 발표가 아주 조화롭게 잘 돼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촬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만에 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6.29 선언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6.29 선언 이전에 공부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로서 가부장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생각이 딱 박혀 있는 사람들로서는 말 한마디 하면 완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또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세대, 특히 이 사법시험을 거치려고 통과하려고 구순한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말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착착착착 풀려 나가야 되는데 이럴 수가, 쌍말로 말하자면 욕 못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3수 4수는 들어봤어도 9수는 들어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박혀있는 그 머리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육사를 갔으면은 혁명을 할 거다고 생각이 박혀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우리 사회에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AI 시대가 되면은 더욱더 그러한 병리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은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것 같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은 우리 이영희 교수님부터 쭉, 예, 이건 그 주제에 상관없이 해도 됩니다. 한전대학교 이영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 학회에서 이런 주제로 학회를 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 과도기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언젠가 철이 들면서 막 과도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과도기가 저는 어느 순간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재까지도 안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쭉 지금 현재 생각해 보니까
역사 자체가 과도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도기라고 내서 그렇지 역사 자체가 과도기 때문에 인류는 이 과도기를 이겨내고 도전하고 그래야말로 그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앞에 지금 오늘 그 주제와 비슷한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과도기가 와 있거든요.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에 기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기계화가 때문에 일자리에 밀린다 해서 뭐 러다이어스도 운동해서 기계로 때려 부시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그걸 못 때려 부실 수가 없죠. 과도기를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오늘 그 발표한 내용 중에 전현주 교수님의 이제 상상력을 적용한 인공지능, 그다음에 신현주 교수님의 인공지능 연계 메타버스. 여기서 보시면 상상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은 걸 갖고서 또 존재하지 않은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그 학습에 굉장히 중심적인 언어인데 AI라는 것은 엄격히 보면 굉장히 뭐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데이터, 기계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요. 70년대 그 컴퓨터 전공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상상력하는 버추얼 개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가상이에요. 근데 가상이면 실제 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버추얼 개념인데 그래서 70년대 도서관을 다 뒤져봐도 컴퓨터라는 책자도 없을 뿐더러 버추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울에 비춰보면 그 상이 실상이냐 허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팔을 올리면 거울에서 팔이 올라가지 그 상이. 이게 버추얼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는 가장 그 어려웠던 문제가 이 버추얼 개념이고 지금도 말하는 인공지능이란 말을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건 분야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부분 대부분은 인문 사회적으로 논의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용어라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가 우리 그 범죄정보 학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를 먼저 선언을 했다.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범죄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뭐 AI 이용한 해킹이라든지 PC 공격, 그다음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뭐 가짜 비디오, 오디오, 그다음에 로봇도 이 원격 조정을 해서 하는 범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영화 카타카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정적인 상황, 뭐 매일 사람을 만들 때 디자인을 아예 맞춰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질 수 있고 유전자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동식물 생태적 분야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선언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토론 자체 이 문장을 GPT를 시켜서 다 뽑았어요. 100%.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탁탁탁 하면 얘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찾을 논문 찾는 것도 얘가 다 찾아줬어요. 그래서 다 적어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것만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SF의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냐 했더니 뭐 2001년대 스페이스 오디세이, 브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로봇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더니 법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제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법은 현재 사회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불평등한 또는 부정적인 것은 미래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은 과거나 현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꾸준히 논의해가면서 고쳐나가고 인간이 적응해야 된다고 챗 GPT가 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저는 이번에 우리 전현주 교수님이 발표하신 사실 이 상상력을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주제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 참여하게 된 강원대학교 이재화입니다. 최근에 서울신문사에서 주관한 미래의 어떤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참석했는데 거기 주제도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AI 월드러시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플러스해서 우리 이 경제와 관련된 학회에도 그 내용도 이렇게 좀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 국방부인데 최근에 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보다 앞서기 위한 인공지능을 가지기 위해서 미 국방부에서 이 AI 신속 그 전략군 개념의 어떤 부대를 창설했대요. 그만큼 이 AI라고 하는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미래를 정말 결정짓는 그런 하나의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행히 우리가 감사하게도 현재는 그 약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인공지능이 없으면 하루라도 생활하기 되게 불편한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이것부터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강인공지능 또 초인공지능으로 갈수록 과연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인격권이라고 하는 이 인문학적인 그 어떤 바탕에서 오늘 참 재밌게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되겠죠. 아주 지혜롭게.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과 이 기계, 즉 인공지능이 공존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인격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AI에게 부여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아래에 있어야 되겠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정말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사이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그 굉장히 무서운 어떤 세상에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오늘 그 전현주 교수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이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대가 언제쯤 도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좀 이렇게 밝은 모습일까 어두운 모습일까 혹시 개인적 주관에 대해서 좀 느끼적으로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토론 먼저. 토론 맞지? 안녕하세요. 저는 가운데 김미숙입니다. 오늘 세 분의 연구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마이크 꺼진 거예요. 네, 저는 그 오랜만에 학회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아주 공부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오늘은 세 분의 연구를 들으면서 저희 상상력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영준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는 현재 제가 AI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다면 전현주 교수님의 연구를 듣고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얘와 경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김문주 교수님의 연구를 그 발표를 듣고 나서는 그럼 나는 빌린 사다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쁘신데도 우리 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매우 발전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 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그 발표였는데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관련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인공지능인데 지금 그 샘 알트만을 비롯해서 그 지금 생성형 AI의 그 거목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AGI라고 그 제너럴이라는 말을 인공지능 사이에 넣어서 AGI라는 그 용어가 올해 지금 부쩍 사용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강인공지능으로 사실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의 전체 역사를 보면 현재 이제 긴 어떤 앞으로의 여정까지 포함한다면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계속 이제 진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강약, 그다음에 초인공지능의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95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5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영상 컨텐츠를 하나 이제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인간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 규정하는 그러한 그 데피니션 중에 하나가 호모 파베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도구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구가 출현했을 때 인간은 굉장한 그 불안감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일종의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현명하게 도구를 사용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 그 인공지능에게 인격권 부여하는 것, 내년에 사실은 수업적으로 인격권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격권 부여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미래는 굉장히 파지티브하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신 의견 반영해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학회도 발표할 때는 좀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또 응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린 사다리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빌린 사다리라는 용어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을 욕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남성을 밟고 올라가서 사회에서 성공하자는 이야기니? 라고 이렇게 그래서 페미니즘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영화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겪는 갈등이나 계급 문제나 어떤 차별 문제,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의 문제가 강화된 자와 강화되지 않은 자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뿐이지 사실상은 우리가 과거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들은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더해가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현재 한국의 딱
일어나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 어울리는 상황이 돼갖고 제가 어떤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빙의가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인사말을 하고 이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듣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가하시고 플레이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